혹시 여러분은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여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찰나의 행복 뒤에 고통과 모멸감의 나락이 기다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돕는 20가지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감정적으로 독립하여 마침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나르시시스트와의 감정적 얽힘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강한 호감이 아닙니다. 이는 트라우마 유대, 트라우마 번딩라고 알려진 복잡한 거미줄입니다. 이는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과 가치 절하, 디발루에이션의 반복적인 주기를 통해 형성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며 우상화하다가 그 후 무자비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당신 자신의 건전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처음에 그 짜릿한 행복감을 쫓다가 마약과 흡사한 진정한 생화학적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바로 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과 말이 당신의 감정,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계는 바로 현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찾아주지 마세요. 그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나를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사실 그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성격이 급할 뿐이지. 이런 말들은 당신의 뇌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스스로 놓는 덫입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대화 내용,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세요. 종이 위에 비로소 모욕, 조종, 가스라이팅, 그리고 방임이라는 체계적인 패턴이 보일 때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눈이 부시고 익숙지 않아 아플 수도 있지만 곧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출구라고 쓰인 문을 포함해서 말이죠. 인정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의 확인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힘든 발걸음이지만 이 단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족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외상적 유대, 즉 트라우마 유착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관계가 당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토록 벗어나기 힘든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외상적 유대는 학대와 폭력, 그리고 잠깐의 친절이나 후회의 순간들이 교대로 나타나는 패턴 속에서 형성됩니다. 바로 이것이 간헐적 강화라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뇌는 마치 도박꾼이 슬롯머신에서 터지는 예상치 못한 대박을 기다리듯이 이 드문 좋은 순간들에 중독됩니다. 여러분은 다음번 사랑과 인정의 보상을 받기만을 기대하며 살게 되고 이를 위해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생화학적 수준에서 형성된 중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강렬한 끌림이 위대한 사랑이 아닌 깊은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의 증상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이에 맞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그저 중독 증상 때문에 자신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독을 이겨내는 싸움의 절반을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나르시시스트와 그 관계를 이상화하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기억은 가장 처음의 아름다운 순간들, 즉 심리학자들이 흔히 러브파밍, 러브봄빙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고 세심하며 배려심 깊었던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미끼였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은 사실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희망과 욕망을 능숙하게 비춰 보여준 투영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초점을 이 드물었던 좋은 순간들에서 벗어나 체계적이었던 그들의 학대나 나쁜 행동들로 의도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았거나 모욕당했거나 무시당했거나 혹은 속았을 때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드세요. 그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할 때마다 이 목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현실로 되돌려주는 냉수 샤워와 같습니다.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수십 배는 더 많았던 그 현실 말입니다. 다음 단계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치유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그 관계를 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애도할 대상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냈던 환상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그 꿈에 대해 스스로 슬퍼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상상했던 그 미래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모습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십시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과정은 여러분을 정화시킵니다. 울고 화내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세요.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저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이 해결되지 않은 고통은 수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며 앞으로의 관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잃은 것은 훌륭했던 파트너가 아니라 그 파트너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매우 좋아했지만 결말이 비극적이었던 소설 속 등장인물과 작별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실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온전히 겪어내는 것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해방시켜 줍니다. 이 에너지를 여러분의 새롭고 건강한 삶을 구축하는 데 쏟아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래를 탄생시키기 위해 과거를 장례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레이록이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공동 양육이나 업무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 어쩔 수 없이 계속 교류해야 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최대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길게 놓인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돌처럼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을 먹고 삽니다. 분노, 눈물, 기쁨, 두려움 등 그 어떤 감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나르시시스틱 공급원, 나치시스틱 서플라이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감정 없이 단답형으로 핵심만 대답하세요.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어떤 개인적인 정보도 공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소통은 오직 업무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치 귀찮은 영업사원과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의는 지키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반응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는 더 이상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에게 재미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완전한 접촉 단절, 즉 No Contact, No Contact입니다. 만약 공동으로 키우는 자녀나 불가피한 의무가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는 모든 소통을 완전히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번호,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을 전부 차단하세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한 행동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완전히 배제하여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온라인에서 그의 사진을 쳐다보는 것 하나하나가 치유 과정을 방해하고 트라우마적 연결고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작은 독약과 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되찾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완전한 접촉 단절은 당신의 뇌와 신경 시스템이 독성 영향으로부터 깨끗해지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어렵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7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완전한 접촉, 차단, No Contact, 이 불가능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철벽 같은 경계를 설정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경계는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당신의 사적인 공간, 시간, 감정, 심지어 재정까지 침범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그 경계를 요새의 벽처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참지 않을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의 전화는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생활에 대해 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은 듣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계를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경계를 단호하게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경계를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동정심,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을 자극하며 압박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임무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성공적으로 지켜낼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강화되고 그 사람의 통제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더 쉬워질 겁니다. 당신의 경계는 곧 당신의 독립 선언문입니다. 8번째 단계는 의도적으로 초점을 그 사람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당신의 모든 삶은 그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기분, 원하는 것, 그리고
반응에만 신경 썼습니다. 다음번 폭발을 예상하고 막으려고 늘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했죠. 당신 자신의 삶은 정지 버튼이 눌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를 때가 왔어요. 오랫동안 답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접어두었던 옛 취미를 다시 꺼내보세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세요. 꿈꿔왔던 강좌에 등록하세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일들을 시작하세요. 나를 위해 꽃을 사보세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학습되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사 쪽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사람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입니다. 이제 9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당신의 죄책감을 다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의 나쁜 기분, 그의 실패, 심지어 그의 잔혹한 행동에 대한 당신의 정당한 반응까지도 모두 당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관계를 벗어나려 할 때 그는 비난의 폭격을 쏟아냅니다. 네가 가정을 망치고 있어. 넌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처럼 널 사랑해 줄 사람은 없어. 당신의 임무는 이러한 조종을 인식하고 이에 넘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 책임인가?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는 그의 시도인가?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성인 개개인의 감정이나 반응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과 안전뿐입니다. 이 경우의 죄책감은 당신에게 강요된 건강하지 못한 통제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성가신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방송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채널을 돌리면 됩니다. 사실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파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행동입니다. 10번째 단계는 후버링 호버링, 전술을 인식하고 이에 맞서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가장 교활한 덫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느끼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관계 초기에 그 매력적이고 배려심 깊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변하겠다고 약속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당신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모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된 전술일 뿐입니다. 그가 당신이 다시 미끼를 물었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며 어쩌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후버링에 맞서는 당신의 방어는 바로 당신의 기억력과 3번째 단계에서 작성했던 피해 목록입니다. 그 목록을 다시 읽으십시오. 달콤한 약속이 아닌 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길고 고된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근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후버링 시도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자원,
리소스를 잃어가는 조종자의 절망적인 몸부림일 뿐입니다. 11단계는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매혹적인 여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을 겁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의 취향, 의견, 심지어 옷차림 스타일까지도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왔을 겁니다. 그가 비난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는 분명히 재미있었던 일에도 더 이상 웃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낯선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질 시간입니다. 다시 실험을 시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비난했지만 당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틀어보세요. 그가 시시하다고 여겼던 영화를 시청하고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제는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불안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개성을 드러내는 행동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걸음들이 모일 때마다 당신의 내적인 힘이 되돌아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목소리, 진정한 욕망, 그리고 당신의 고유한 특별함을 다시금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반영이 아닙니다. 당신은 독립적이고 온전하며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이제 그 사람, 바로 당신 자신과 다시 만날 시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본래의 당신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게 될 겁니다. 12번째 단계는 바로 여러분만의 든든한 지원 그룹을 찾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적 학대의 후유증에서 홀로 벗어나려 하는 것은 마치 안전장치 없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힘들고 위험하죠. 여러분에게는 비난 대신 이해와 지지를 아낌없이 베풀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친구나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냥 헤어지지 못해? 또는 혹시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의 복잡한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그룹, 온라인 포럼 또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믿어줄 수 있는 소수에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트라우마와 유해한 관계에 특화된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엄청난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스스로가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격렬한 감정의 바다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구명줄입니다. 13번째 단계는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앞으로 당신을 노릴 조종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이자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자기애성 성격 장애 NPDE에 대해 깊이 파고드세요. 관련 서적과 논문을 읽고 심리학자들의 강연을 찾아보세요. 가스라이팅, 투사, 삼각화, 가치 절하와 같은 개념들을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메커니즘과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심각한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과 마주쳤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며 정해진 패턴을 따릅니다. 이 지식 자체가 그들이 당신에게 행사하던 지배력을 앗아갑니다. 그들의 모욕과 조종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닌
당신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수법으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자의 고통이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자가 흥미로운 대상을 바라보듯 그의 조종 시도를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적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14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당신의 두려움, 약점, 꿈, 심지어 성공까지도 모두 그의 손에 들어가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그것을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는 그것을 이용하여 나중에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릴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소통해야 한다면 공동의 업무나 일에 관련된 사실에만 엄격하게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5시에 준비될 겁니다. 서류는 내일 보낼게요.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삶, 감정, 계획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회색 돌, 그레이록, 기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 소통이란 감정을 나누는 따뜻한 교류가 아니라 향후 통제와 조작을 위한 데이터 수집일 뿐입니다. 그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사생활은 당신의 요새이며 그 요새의 문은 그에게 영원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그에게 새로운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15번째 단계는 마음 챙김과 안정화, 접지, 연습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당신의 신경계는 아마도 늘 전투 대기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황 발작, 그리고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같은 마음 챙김 수련은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당신을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하던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몇 번 숨을 쉬세요.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발바닥이 바닥에 단단하게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안정화 그라운딩입니다. 이 안정화 기법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강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굳이 명상 전문가, 즉 구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꾸준히 투자해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당신의 불안을 관리하는 개인적인 리모컨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손에 맡겨져 있던 당신의 상태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 연습들은 당신 스스로에게 다차 앵커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16번째 단계는 몸의 힘을 활용해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트라우마는 단순히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쌓여있는 스트레스, 두려움, 그리고 긴장감은 말 그대로 근육에 고착됩니다. 신체 활동은 이러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고된 훈련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춤, 요가, 수영, 자연 속에서의 긴 산책, 혹은 간단하게 자전거 타기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 중에는 천연 항구울제 역할을 하는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이 몸에서 분비됩니다. 또한 운동은 쌓여있는 공격성과 분노를 안전한 방식으로 표출하도록 돕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느낄 때 달려나가거나 샌드백을 힘껏 쳐보십시오.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행위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건강을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던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17번째 단계입니다. 이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의도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년 동안 당신이 무가치하고 멍청하며 매력이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당신에게 주입해 왔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에게 의존하고 그가 아주 드물게 던져주는 인정의 조각에 매달리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말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내면의 역세뇌 작업, 즉 잘못된 믿음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잘 해낸 3가지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성과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나는 보고서를 제 시간에 제출했다. 나는 불편할 때 아니요 라고 말했다. 이 연습은 당신의 뇌가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강점을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 성취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긍정적인 자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를 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좋은 면을 정확히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당신은 머릿속에 있는 그의 비하하는 목소리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 즉 친절하고 지지하며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대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8단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놀라울 만큼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은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요. 당신은 스스로를 수없이 탓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견뎠을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이 내면의 비판자는 나르시시스트,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원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속고 이용당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심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받지 못했던 바로 그 연민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맞아, 실수했지. 하지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 나는 연민과 2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불완전하고 살아있으며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곁에 없어진 지 오래되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감정의 감옥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19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바로 직전의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을, 특히 자신의 직감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는 바로 현실을 인지하는 자신의 능력 자체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오해했다. 혼자 지어낸 이야기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거죠. 사실 당신의 직감, 즉 내면의 소리는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경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워버렸죠.
이제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다시 복구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속마음이 보내는 느낌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논리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느낌을 신뢰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직감을 기반으로 작은 결정부터 내려보고 그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에게 내장된 안전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직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곧 당신에게 가장 확실한 나침반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침반은 당신을 안전과 행복으로 가는 길로 언제나 안내해 줄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 여러분과 함께할 20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좋은 날도 있겠지만 힘든 날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진전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도발적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넘어갔나요? 그것은 승리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 생각 없이 저녁 시간을 보냈나요?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었나요?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작은 노력과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성공 일기를 만들어 자신의 모든 승리를 기록하세요.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이 일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인해졌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치유는 이런 수백 개의 작은 발걸음으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인정받고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20가지 단계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정이며 때로는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후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잘못이 없지만 그 회복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슬을 끊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존중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20가지 단계 중에서 여러분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거나 혹은 반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힘들지만 삶의 필수적인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